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모험의 신박 오늘 2월 29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오늘이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자, 어제 제가 얘기하다가 요즘 기억이 가물가물해가지고 용어가 기억이 안 났는데 클린룸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예전에 반도체 관련된 공장들 탐방을 가보고 하면 들어갈 때 보면 항상 에어 샤워 하듯이 바람이 확 불면서 몸에 있는 먼지를 다 털어버리는 그런 클린룸을 지나서 들어가는데 어제 사우디의 공장 얘기하다가 이게 뭐였지 했었는데 클린룸 댓글 달아주셔서 알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한국경제신문에서 기사를 가져왔고요. 항상 너무 잡담하다가 시간을 좀 많이 뺏는 것 같아가지고요. 오늘은 최대한 기사에 좀 집중하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려 73조, 삼성전자, 현대차보다 더 벌었다. 반전 정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국민연금 작년 수익률입니다. 자, 작년 총 수익률 13.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얼마를 벌었냐면 127조 벌었습니다. 해외 투자 수익이 73조에 달한다고 하고요. 삼성전자, 현대차 등 국내 주요 수출 대기업 10곳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우리가 금융강국이 돼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전에 IMF랑 2008년도에도 그랬었지만 금융위기를 겪다 보니까 우리가 금융으로 너무 모르고 많이 털린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참 삼성전자, 현대차그룹, 그리고 우리 LG그룹, SK 뭐 다 마찬가지지만 참 수출해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해서 달러를 벌어와서 98년 IMF 때 탈탈 털렸잖아요. 많이 털렸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화폐 전쟁에서 그 숭흥빈이라는 그 화폐 전쟁의 저자가 나라가 지켜야 할 것은 영토, 영해, 영공, 요것뿐만이 아니라 금융을 지켜야 된다. 그 대목을 읽으면서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구나. 결국은 금융으로 다 뺏어 올 수가 있구나라는 걸 알았고요. 금융을 모르면 많이 탈탈 털리고,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하시는 분들 다 나는 주식 투자 안 해, 난 주식 잘 몰라, 이런 부분을 자랑스럽게 얘기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그분들은 정치인이시고 저는 금융업에 종사를 30년이나 한 사람이니까 그래도 금융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이 우리가 금융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어떤 부분들이 개선돼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아무튼 이 국민연금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천조입니다. 천조. 벌써 국민연금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오셔야 됩니다. 근데 작년에 아주 좋은 성과가 나왔습니다. 자,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위원회는 28일 올해 제1차 회의를 열어서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 결산안을 심의 의결을 했고요. 기금 순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1035조가 됐습니다. 1035조 8천억 원으로 집계가 됐고요. 1988년에 국민연금이 설립된 이후로 35년 만에 처음으로 연말 기준으로 1000조를 넘어섰습니다.
자, 요 국민연금이 한 1700조까지 올라갔다가 나중에 빠르게 고갈된다. 예, 요런 얘기가 늘 있어 왔기 때문에 계속 국민연금이 수익률이 어떻고 또 어디서 돈을 많이 벌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또 꼼꼼히 체크를 해봐야 되죠.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세계 투자 환경은 지정학적 위험과 큰 변동성으로 녹록지 않았지만 투자 포트폴리오 다변화, 운용 전문성 강화 등으로 기금의 적립금 1,000조 원 시대를 맞이할 수 있었다면서 자산 배분의 유연성을 강화하고 투자 원천을 확대해서 기금 운용 수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을 했네요. 국민연금이 지난해 기금 운용 수익으로 벌어들인 돈이 127조인데 22년도에 그때 사상 최악의 성적표인 마이너스 8.22%의 기금 운용 수익을 기록해가지고 79조 6천억의 손실을 봤었는데요. 22년도면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채권하고 주식이 양방으로 터진 해였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주식이 안 좋으면 경기가 리세션이 올 수가 있고 그거를 반영하면서 금리가 확 떨어지잖아요.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간 거나 마찬가지죠. 예, 그런 이유에서 주가가 빠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서 또 그 부분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해주고 일반적으로 주식보다는 채권의 비중을 높게 가져가다 보니까 그게 완충이 됩니다. 그리고 반면에 경기가 좋을 때는 금리가 조금씩 올라가더라도 주식에 있어서 수익률이 또 많이 나면서 또 수익이 나고, 예, 그게 자산 배분에 의한 수익률 변동성도 줄이고 수익을 냈었는데 2022년도에는 채권, 주식, 그러니까 금리는 급등하고 주식은 박살나고 양방으로 터져서 그랬던 거고요. 22년도처럼 주식하고 채권이 양방으로 터진 게 뭐 미국 역사에도 보면요, 한 1880년 이후로 3번, 지난번 22년까지 합쳐가지고 3번밖에 안 됩니다. 주식, 채권 양방으로 터졌던 과거가 언제 있었냐면요, 1941년, 네, 1941년에 그때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었을 때고요. 그때 당시에 주식하고 채권이 양방으로 터집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오랫동안 지속됐지만 왜 하필 41년도가 양방으로 터졌을까라고 생각해보면 1941년 12월 7일이 그 미국에서는 그 인퍼머스 데이라고 해서 불명예스러운 날로 돼 있거든요. 그 12월 7일이 바로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을 했던 해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본토가 공격을 당한 처음이다. 뭐 이러면서 주가가 안 좋고 그런 전쟁의 충격이 12월 달에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채권, 주식 양방으로 이제 터졌던 때가 41년이고 두 번째가 1969년일 겁니다. 아마 그때는 또 베트남 전쟁 한창이었을 텐데 그렇게 두 번이 터졌고요. 1987년 같은 경우에는 그때도 채권은 터졌었는데 주식이 1987년 블랙만데이 때문에 10월 달에 35% 빠졌다가 87년 12월 말 되면 소폭 플러스로 끝납니다. 주식시장이. 그래도 한 2% 소폭 플러스로 끝나면서 결국은 주식이 플러스로 끝나요. 그래서 양방으로 다 터질 뻔했는데 소폭 플러스로 끝난. 그 이후로 양방으로 다 터진 게 바로 22년이었었습니다. 근데 22년이 그렇게 양방으로 터졌는데 제가 여기저기 강의에서도
이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러면 41년, 69년 그 이후에 주식시장 채권은 어떻게 됐나 보면 3년 내내 다 올랐어요. 주식 채권 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손실이 79조 6천억 막 이렇게 좀 난리가 났었죠. 작년 초에. 하지만 23년도에는 다 회복할 겁니다. 라는 말씀을 작년 초에 드렸던 게 그 과거의 사례로 보면 채권 주식 양방으로 터지고 난 그 다음 해 나쁘지 않았다는 거죠. 아무튼 다행히 79조 6천억 터졌는데 작년에 127조 벌면서 재작년에 터진 거 다 만회했고 아직까지도 금리가 위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올 하반기 내년 가면서 금리가 떨어지면 또 채권에서 수익이 많이 날 거기 때문에요. 올해도 국민연금은 수익이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작년에 현대차가 15조 1천억 벌었고요. 기아가 11조 6천억. 야, 현대차 그룹이 양방으로 합산해가지고 27조를 벌었다 그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6조 5천억. 이렇게 봤을 때 수출 상위 10대 대기업이 지난해 거둔 영업이익 합산 50조를 훨씬 웃돌았다는 거죠. 해외 투자에서만 73조 벌었기 때문에. 네, 해외에서 상당한 수익을 낸 배경으로는 아무래도 해외 증시가 작년에 좋았고 그죠? S&P 500이 25% 가까이 올랐죠. 자, 그리고 모건 스탠리 인터내셔널 세계 지수 한국 제외한 이 MSCI ACWI는 지난해 22.6%나 상승을 했었네요.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에서 주식으로만 60조, 나머지는 아마 채권이나 대체자산에서 아마 벌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연금은 1,000조 원 시대를 맞게 운용 체계를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운용 체계를 개편해 나가실 때 제가 최근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국민연금이 이제는 우리나라 밸류업을 위한 또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밸류업 역할을 좀 해주셔서면 국내 투자 수익에 있어서도 지금보다는 높은 수익이 아마 나왔을 겁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 체계를 잡으실 때 개편해 나가실 때 그 부분을 반드시 좀 명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같이 애플 잡자. LG 메타 내년 초 첫 작품을 내놓는다. 인데, IT 하드웨어의 명가. LG전자가 첨단 기술 분야 최강 기업인 메타와 손을 잡는다. AI, XR 등 미래 성장성이 가장 높은 분야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로 합의를 했고요. 일단 내년 1분기 출시를 목표로 고성능 XR 기기를 공동 개발하고 AI 챗봇 등을 구현할 수 있는 메타의 그 대규모 언어 모델 기술을 LG전자의 TV, 가전, 모바일 기기 등에 넣기로 했다. LG전자 메타의 AI XR 동맹이 글로벌 테크 기업 간의 합종 연행에 불을 지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LG전자는 28일 어제다 그죠? 여의도 LG 트윈스타워에서 바로 요 앞에 제 사무실에서 이렇게 내다보면 보입니다. LG 트윈타워에서 메타와 XR, AI 신사업 협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논의를 진행했고요. 이날 회의에서 지난 27일 방한한 마크 저커버그와 권봉석 LG 최고 운영 책임자 부회장님이시네요. 그리고 조주환 LG전자 사장님, 그리고 박형세 HE 사업본부장 등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권 부회장은 메타와 다른 LG 계열사 간 협력 가능성을 고려해서
참석을 했고 이들은 점심으로 비빔밥을 함께 먹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회의 테이블에 오른 주제가 차세대 XR 기기 공동 개발이었는데 두 회사는 애플의 비전 프로를 능가하는 XR 헤드셋을 내년 1분기 출시하기로 합의를 했네요. 애플이 비전 프로를 내니까 그 저커버그가 한국 와서 LG전자랑 손을 잡고 비전 프로를 능가하는 XR 헤드셋을 출시하자 이렇게 협력을 하는 거네요. 자, 제품 양산은 LG전자가 맡고 LG전자의 TV에 들어가는 OS인 웹OS를 통해서 쌓은 컨텐츠 서비스도 XR 기기에 투입하는 방안을 논의했고 메타는 5년 넘게 XR과 메타버스 사업을 벌인 노하우로 XR 기기의 경쟁력을 높인다. 회의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조 CEO는 메타의 XR 헤드셋 퀘스트 3와 스마트 글래스 레이벤 메타를 착용을 했고 저커버그는 헤드셋을 귀에 감고 LG가 제공한 컨텐츠를 감상을 했다고 합니다. 저커버그 CEO가 LG전자의 헤드셋과 콘텐츠에 만족감을 표했다고 했고요. LG전자가 판매한 TV는 2억대가 넘고 3,500여 개 콘텐츠 기업과 협업한다는 사실에 저커버그가 크게 놀랐다고 합니다. 서로 함께 잘해보자는 얘기가 오갔다고 했습니다. AI 기술 협업 방안도 논의 안건에 올랐고요. 지금 세계에서 쓰이고 있는 LG전자 제품이 7억에서 8억대나 되군요. 이것을 메타의 LLM 기반 AI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방안이었고요. 저커버그는 최근 인간 이상의 지능을 갖춘 일반 인공지능 AGI 개발을 선언을 했는데 그 출발점이 개발 중인 LLM 라마 3다라고 합니다. 조 CEO는 온디바이스 AI 관점에서 두 회사의 시너지 창출 가능성에 많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고 AI 관련 협력 범위는 굉장히 넓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커버그 CEO는 이날 오후 6시에 서울 한남동에 있는 삼성그룹 영빈관 승지원으로 이동을 해서 이재용 회장과 저녁 식사를 또 함께 하셨네요. LG 그룹에 가서 점심을 드시고 삼성전자에 가서 저녁을 또 드셨군요. AI 반도체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요. 메타는 엔비디아가 개발한 범용 AI 반도체가 메타 특유의 AI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부족하다고 보고 자체 반도체 개발에 나서기로 했고요. 하지만 생산 시설이 없는 만큼 직접 설계한 반도체를 파운드리 업체에 맡겨야 하는데 그 후보 중 하나가 바로 삼성전자다라고 합니다. 세계 2위 파운드리 업체인 삼성전자는 퀄컴, 테슬라 등의 첨단 반도체를 양산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이 파운드리 모멘텀이 언제 본격적으로 터질지. 근데 지금까지 신문 기사를 읽어보면 전조 조짐은 많이 보여요. 그죠? 전체적으로 우리가 신문 읽으면서 느꼈던 게 일단은 굉장히 엄청난 수요가 창출했습니다. 그죠? 엄청난 수요가 창출을 했는데 지금 되게 쇼티지 상황이고 요 부분에 있어서 공급 병목 현상이 TSMC가 지금 감당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세계 2위 파운드리 업체인 지금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3위 글로벌 파운드리랑 그리고 저 밑에 있는 6위권에 있는 인텔까지도 지금 파운드리에서 돈을 벌려고 하는 물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죠.
거기서 2등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예, 그 모멘텀이 분명히 이제 터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삼성 얘기 조금만 더 해볼게요. 삼성 AI 제품 흥행, 갤럭시 S24 국내 100만 대 초고속 돌파네요. 처음에는 오픈발로 나와서 뭐 잘 팔린다 아니면 또 언론에서도 사실 삼성의 광고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 좋다 뭐 이렇게 기사를 써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기사는 좀 잘 안 믿습니다. 어떤 신제품이 나왔을 때. 그런데 이제 S24가 나온 지 시간이 한 달이 넘었죠. 그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전자관에 놓은 AI 제품이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고 AI 폰인 갤럭시 S24 시리즈는 역대 S 시리즈 중에서 가장 빠르게 국내 판매량 100만 대를 넘어섰네요. 올인원 세탁 건조기 비스포크 AI 콤보는 출시 3일 만에 1000대 판매를 돌파했고 업계에서는 AI 기능을 강조한 제품들이 소비자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28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정식 출시된 한 달 안 됐네요. 지난달 31일 정식 출시가 됐군요. 자, 27일 기준으로 국내에서 100만 대 넘게 팔렸는데 출시된 지 28일 만이고요. 갤럭시 S 시리즈 중에서는 최단 기간의 기록으로 전작인 갤럭시 S23에 비해서 3주나 빨리 100만 대 벽을 넘었군요. 역대 갤럭시 스마트폰 중에서 두 번째 기록이라고 하는데 가장 빠른 기록을 세운 제품은 뭘까요? 100만 대까지 25일이 걸린 갤럭시 노트 10이었네요. 자, 갤럭시 S24는 세계 첫 AI 폰으로 데이터 센터에 연결하지 않은 채 스마트폰에 내장된 칩으로만 갖고 AI 연산을 처리하는 말 그대로 온 디바이스 AI를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 앱을 설치하지 않고도 실시간 통화 내용을 원하는 언어로 번역해주는 실시간 통역 통화 기능이 대표적이고 화면에 보이는 이미지에서 알아보고 싶은 부분에 동그라미만 이렇게 그리면 바로 검색되는 circle to search를 하기 위해서 동그라미 서클을 해주면 바로 검색이 되는 이 기능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하네요. 저도 한 6개월만 더 참았다가 바꿀 걸 그랬나 싶으네요. 갤럭시 저는 폴드 4를 4 중고품을 사서 쓰고 있습니다. 자, 중고는 아니네요. S20 그 갤럭시 폴드 4 5가 나왔을 때 4 재고 남은 거 사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자, 세탁기와 젊은 층은 이 생성형 AI 기반으로 사진의 빈 부분을 채워주거나 사물을 없애고 옮길 수 있는 이 생성형 편집 기능에 호평을 내놓고 있다고 하고요. 자, 세탁기와 건조기 기능을 합친 비스포크 AI 콤보도 판매 동물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네요. 지난 24일에서 26일 사흘간 판매량이 1000대를 넘어섰고 25kg 용량 드럼 세탁기와 15kg 용량 인버터 히트 펌프 건조기가 합쳐져서 세탁 후 건조를 위해서 세탁물을 옮길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세탁기에 내장된 AI 기능도 강화를 했고요. 고성능 칩과 삼성전자가 자체 개발한 타이젠 운영체제를 활용한 AI 허브가 탑재됐고 대각선 길이 7인치의 넓은 터치스크린을 통해서 세탁 건조 기능을 실행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빅스비 음성 인식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빅스비 한 번도 안 써본 것 같은데. 네, S24도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반도체에서만 좀 잘하면 되겠다, 그죠? 파운드리도 물이 들어오고 있고
예, 그렇다면 메모리 쪽에서 지금 하이닉스가 HBM3, 마이크론이 HBM3E, 그리고 삼성전자는 어제 HBM3E에서 12단을 한다 했었죠. 마이크론하고 하이닉스가 8단 하는데 12단에 대한 부분도 본격적으로 양산이 시작되면 그러면 삼성전자 주가 지지부진한 이 흐름에서 그죠? 예, 전고점 8만 원을 뚫는 모멘텀이 나오겠죠 아마. 자, 그 다음은 녹십자의 혈액제제 7월 미국 출시 공장 풀 가동. 네. 우리가 그 회사 분석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공장 가동률입니다. 그죠? 자, 안 되는 회사는 재고가 남아 돌다 보니까 안 팔리니까 네, 공장 가동률이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러던 회사가 지금 턴어라운드가 확실히 되고 있냐 안 되고 있냐 알려면 공장 가동률을 보시면 되는데 이 공장 가동률은 좀 편하게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곳이 사실 없습니다. 회사한테 전화해보고 아니면 이렇게 신문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는 7월 미국에 출시하는 첫 국산 혈액제제 알리글로. 알리글로 하니까 파스타 중에서 알리모라고 뭐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예, 알리오 이런 게 많았던 것 같은데. 자, 알리글로 출하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지난달부터 생산을 시작을 했습니다. 불순물이 있는지 확인하는 자동화 라인에서 1분마다 540병 바이아를 검사하고 있죠. 지난 27일 찾은 GC 녹십자에 충북 청주 오창 공장에서 박형준 녹십자 오창 공장장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알리글로는 건강한 기증자의 혈장에서 추출한 면역 글로불린을 농축해서 환자에게 투여하는 정맥 주사제라고 합니다. 건강한 기증자의 혈장에서 추출한 면역 글로불린을 농축을 해서 환자에게 투여를 하는 거네요. 지난해 12월 미국 FDA의 품목 허가를 받았고요. 국산 혈액제제가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첫 사례라고 하네요. 이날 공개된 알리글로 생산 라인은 바쁘게 돌아갔고요. 혈액제제는 혈장 확보부터 출하까지 대개 한 4에서 5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녹십자는 이런 기간을 고려해서 오창 공장의 분해획, 정제시설 1개동을 지난달부터 미국 전용 생산 라인으로 바꿨고요. 알리글로 생산 공정에 투입한 직원만 70여 명이라고 하네요. 6월에 알리글로 첫 출하 물량을 미국으로 보낼 계획인데 오창 공장에서 연간 130만 리터에 달하는 혈액 제제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건장한 이 기증자는 어디서 그렇게 다 확보를 하시나 모르겠네요. 혈액 제제를 상업화하기 위해서는 높은 생산 기술과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한데 세계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많지 않은 이유라고 합니다. 높은 생산 기술과 대규모 설비 투자. 이게 진입장벽이다, 그죠? 녹십자는 1971년 국내 첫 혈액제제 공장을 준공하는 등 혈액제제 명가로 자리 잡았고요. 50여 년간 혈액 분야에서 축적한 기술력을 기반 삼아 면역 글로불린과 알부민 등을 북미와 중남미, 중국 등에 수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리글로를 통해서 국산 제품으로는 처음 미국 시장 문을 연 것도 이렇게 집약된 노하우 덕이고요. 오창 공장에서는 세계 32개국 수출을 위한 혈액 제제를 생산하고 있군요. 미국에는 이미 6개의 혈액 제제 제품이 출시되어 있다고 하고요. 녹십자는 안정성을 극대화한 제품으로 차별화에 나섰다고 합니다. 혈액제제는 사람의 혈액을 가공한 제품이기 때문에 바이러스 등 불순물을 제거하는 게 중요한데 이중
불활화? 이중불활화. 이중불활화. 말이 어렵네요. 이중불활화 기술 등으로 불순물을 99.9% 수준까지 제거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녹십자는. 알리글로 검수 작업실에서는 자격증을 가진 숙련된 직원들이 알리글로가 든 병을 하나씩 직접 확인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후 제품이 통합 완제관에 자동화 라인으로 들어가자 카메라 11대가 바이알당 12번씩 촬영하면서 불순물 또 유무를 확인하네요. 녹십자는 알리글로 미국 진출 전략을 밝혔는데 미국 면역 글로불린 시장은 13조 원으로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약간은 한국보다도 6.6배나 높고요. 세계 최고가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고 하네요. 녹십자가 올해 미국에서 알리글로가 매출 5천만 달러를 기록한 뒤에 매년 50% 넘게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네요. 그래요? 매년 50%? 자, 28년 3억 달러 매출을 달성하는 게 목표고, 28년도 되면 3억 달러. 예, 그러면 지금 한 4천억 가까이 된다, 그죠? 딱 4천억. 매출을 달성하는 게 목표고, 22년 기준 녹십자의 혈액제제 매출은 4,200억 수준이었네요. 자, 이유진 녹십자 본부장 겸 GC 바이오파마 USA 대표는 미국에서 글로벌린 유통의 50% 이상을 점유한 전문 약국을 중심으로 알리글로를 공급할 것이라고 판매 전략까지 얘기를 해주셨네요. 네, 영업이익률이 얼마인지를 좀 체크를 해보면 4천억은 매출해서 영업이익이 50%면 2천억 벌고 그러겠다, 그죠? 영업이익률이 얼마인지는 다음에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기사는요. 쿠팡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 결국 이마트, 롯데 다 제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맞습니다. 쿠팡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 쿠팡이 2010년 장사 이후 첫 연간 흑자를 달성했다. 야, 쿠팡이 2010년 벌써 15년 전에 창업을 했다, 그죠? 매출도 처음으로 30조 원을 돌파해서 이마트, 롯데쇼핑 등 전통 유통 강자를 모두 제쳤고요. 매출이 30조 돌파했군요.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사인 쿠팡은 지난해에 6,174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다고 발표했네요. 와. 쿠팡의 지난해 매출이 31조 8천억인데 약 243억 달러인데 작년에 4억 달러 영업이익을 냈으니까 영업이익률이 그냥 간단하게 계산해도 매출 31조 거의 32조인데 6천억 6,200억 이익을 냈으니까 그죠? 31조에 10%면 3조 1%면 3천억 2%네요. 2%. 유통사니까. 네. 2%군요. 자, 국내 최대 유통업체인 이마트가 매출이 29조였고 롯데쇼핑은 14조. 예. 롯데쇼핑의 매출보다도 2배 이상 많았고요. 그래도 흑자가 났다는 게 중요하죠. 21년만 하더라도 쿠팡이 1조 8천억 손실이 났었는데요. 와. 그리고 쿠팡 활성 고객 멤버십 회원수가 21년도에 와우 멤버십이 900만 명이고 그냥 활성 고객이 1,800만 명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2,100만 명이고요. 와우 멤버십은 1,400만 명입니다. 네. 저도 제 통장을 한 번씩 이렇게 통장 내역을 보다 보니까 쿠팡에서 4,500원인가 얼마가 계속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했더니 와우 멤버십인가 보더라고요. 언제 가입을 했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쿠팡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 로켓 배송, 로켓 프레시 등 상품 커머스 분야 매출이 30조 한 8천억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견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쿠팡 이츠, 쿠팡 플레이, 예, 뭐 한국 축구 할 때 보면 항상 이 쿠팡 플레이에서 하더라고요. 그리고 쿠팡 페이 등 성장 사업 분야에서도 전년 대비해서 26.9% 늘어난 1조 한 300억의 매출을 기록을 했다고 하네요. 22년 10월 진출한 대만에서는 작년 하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배나 증가했다고 하네요. 쿠팡이 지금 대만에도 진출해가 있군요. 지난해 말 기준 쿠팡에서 분기에 한 번 이상 제품을 산 활성 고객은 2,100만 명이고 전년 대비해서도 16% 올랐습니다. 김범석 쿠팡 창업자는 이날 컨퍼런스 콜에서 상품의 커머스 수익성 확대에 힘입어서 기록적인 순이익과 잉여 현금 흐름을 창출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22년까지 쿠팡의 누적 적자 규모가요. 6조 1892억 원이었는데 매년 적자 폭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21년에는 영업 손실이 1조 8천억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쿠팡은 계획된 적자라서 괜찮다. 예, 이러면서 일정 기간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수조 원대 투자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면 결국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논리였고 쿠팡이 지난해 첫 연간 흑자로 이 같은 성장 모델의 성공을 증명해냈다고 합니다. 예, 솔직히 저도 5, 6년 전에 코로나 전에도 이 쿠팡에 대해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와서 막 얘기할 때 저는 아니 쿠팡이 로켓 배송을 하기 위해서 로켓맨 플러스 그 로켓 트럭 이런 거가 그게 과연 저게 혁신인가? 그게 플랫폼 기업으로서 팔면 팔수록 계속 빠른 배송을 위해서 로켓맨과 로켓 트럭을 확보를 계속 해야 되는데 과연 성공할 수 있는 모델인가? 되게 의심스러웠어요. 네. 그리고 상장했을 때는 뭐 100조 시총에 상장을 해가지고 이거는 좀 말도 안 되는 가격이다라고 말씀도 드리고 했었는데 이런 성장 플랫폼에 대한 투자를 우리가 너무 초기 단계에 할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테슬라도 그랬고 카카오도 그랬고 영업이익이 흑자나는 시점부터 들어가더라도 이 1파 상승이 있고 2파 조정이 있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3파 상승은 실적 모멘텀으로 가는 주가 상승이 3파 상승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3파 상승에 들어가도 된다는 거죠. 그 3파 상승의 기준은 반드시 이 실적 모멘텀이 나야 되고 그러면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차트 강의 들으신 분도 있고 말씀을 드리면 1파 상승, 2파 조정 그리고 3파 상승 요 모양이 바로 컵 위더 핸들 모양을 만들게 됩니다. 윌리엄 오닐이 얘기했던 컵 위더 핸들. 요 핸들에서 보통은 주식을 많이 파시죠. 떨어질 동안 계속 고생을 하다가 올라올 때 이번에 고점 뚫라 했다가 다시 밀리게 되면 이번에 다시 올라오면 난 무조건 팔아야지. 그래서 다시 올라오면 무조건 팔아야지 여기서 주식을 많이 팔게 되고요. 근데 이런 이익 성장 모멘텀을 보고 사는 사람들은 여기서 파는 물량들을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이 컵 위더 핸들에서 이 부분에서 거래가 터지게 돼 있습니다. 앞전에도 약간 거래가 터지긴 한데 이 터진 거래량을 다 잡아먹으면서 요 신고가 52주 신고가에서 들어갔다가 물린 사람들이 또 팔게 돼 있거든요. 그 파는 물량까지 다 소화하면서 주가가 본격적으로 날아가는데 그 다음부터 날아갈 때는 계속 이 숫자가 나오면서 날아가죠. 내러티브로 1파 상승이 만들어졌다가 숫자가 나오면서 떨어졌다가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이 숫자가 나오면서 올라가고 이 숫자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 숫자는 내러티브를 담게 되면 더 파워풀해진다라고 다문다란 교수님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은 어떤 내러티브가 붙냐면 이제 여러 가지 확장성이 얘기가 나옵니다. 뭐도 할 수 있고 우리는 뭐도 팔 수가 있고 어디에도 진출할 수가 있고 그런 확장성이 나오면서 올라가게 됩니다. 쿠팡 얘기하다가 지금 제 머릿속에는 쿠팡이 100조에서 상장이 돼서 주 한 마이너스 한 70% 이상 빠졌다가 최근에 약간 이렇게 머리를 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요런 52주 신고가가 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네요. 자, 그리고 기사 좀 맞아 읽어야죠. 자, 지난해에 유통업계에서 쿠팡의 흑자 전환은 업을 재정의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쿠팡이 어떻게 성공했는가에 대한 부분이다, 그죠? 업을 재정의. 자, 2010년 소셜 커머스로 시작한 쿠팡은 14년에 걸쳐서 생활용품, 신선식품, 화장품, 배달,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까지 사업 분야를 넓혀갔고요. 지난해에는 글로벌 1위 명품 온라인 판매업체 파페치 인수로 명품 분야로도 진출해 됐다. 지금 쿠팡이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다 나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밑에 또 나오네요. 사업 영역 확대는 쿠팡이 고성장을 지속한 토대가 됐고요. 쿠팡이 서비스를 확장할수록 소비자 사이에서는 쿠팡에는 다 있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아마존 셀즈 에브리띵 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다, 그죠? 생활용품을 구매하러 들어온 소비자들이 쿠팡에서 화장품을 샀고 쿠팡으로 먹거리를 주문하는 사람도 급증을 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저희 회사에 뭐 인턴 직원이나 이렇게 오면 항상 선물해주는 책이 있다고 했죠. 에너지버스. 에너지버스도 쿠팡으로 주문합니다. 책도 파나 해서 들어가 봤더니 책도 팔더라고요. 그것도 모르고 맨날 저기 영풍문고까지 가서 책을 찾았었는데요. 자, 쿠팡은 쿠팡플레이, 쿠팡이츠 등 성장 사업을 앞세워서 유료 회원도 끌어모았고요. 유료 멤버십 쿠팡 와우가 지난해에만 300만 명 급증을 했습니다. OTT인 쿠팡플레이에서 인기 스포츠 경기를 거의 독점 스트리밍해서 남성 회원을 대폭 끌어들이고 쿠팡 와우 회원을 대상으로 쿠팡 이츠 할인 혜택을 또 준 덕분이라고 합니다. 쿠팡이 국내 최대 유통회사에 올랐지만 도전 과제는 적지 않다. 가장 큰 위기 요인은 리스크까지 또 언급을 해주셨네요. 가장 큰 위기 요인은 최저가를 내세운 중국의 이커머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공습이다. 그렇죠. 이거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는 지난해 각각 국내에서 사용자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앱 1, 2위고 소비자들은 고물가의 최저가를 내세운 중국 이커머스에 빨려 들어갔다. 최근 알리가 출시한 대형 가구와 가전제품을 무료로 배송하는 대형 상품 특송 서비스가 이런 것도 하나 보네요. 60kg 미만의 대형 가구와 가전제품을 무료 배송해 준다고 하네요. 알리와 테무는 쿠팡의 배송 반품, 상품, 성공 전략도 그대로 따라하고 있고요. 알리는 연내 국내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죠. 중국 물류센터에서 국내 제품을 통관하고 한국 물류센터 입고를 거쳐서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방식을 버리고 직접 국내에서 쿠팡처럼 당일 배송으로까지 나가겠다고 했죠. 쿠팡은 품질과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전략이고요. 김 창업자는 컨퍼런스 콜에서 소비자들이 가장 좋은 상품과 가격을 선택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고객을 와우하게 할
새로운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네, 김범석 의장님의 말씀도 잘하시네요. 네, 소비자를 와우하게 만든답니다. 예, 아직까지는 알리, 테무 저도 뭐 이용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혹시 제대로 된 상품이 오나? 네, 요런 아직까지는 의심의 단계이니까요. 자, 마지막 기사는 시간이 자, 체중 10% 넘게 빠진다. 역대급 효능 비만약에 주가가 급등을 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또 노보노 디스크나 일라이 릴리 얘긴가 했더니 미국 제약사 바이킹 테라피틱스라고 합니다. 27일 뉴욕 증시에서 2배 넘게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고 하고요. 이 회사가 개발 중인 비만약 VK2735가 앞서 시장을 선점한 노보노 디스크와 일렐 릴리 제품보다 효능이 뛰어나다는 임상 결과가 나왔다네요. 바이킹 테라피틱스가 비만약 시장에 지각 변동을 일으킬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러고 보니까 노보노 디스크 주가랑 일렐 릴리 주가 최근에 옆으로 기고 있는데 바이킹 테라피틱스 주가가 급등을 했네요. 올해 1월 2일 날 18.28달러였는데 와 85불을 갔네요. 85불. 야 이거 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뭐 이런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그에 못지않네요. 4배 이상 올랐네. 자, 건 전거래일보다 121%나 올랐고요. 하루 거래량이 5,800만 주로 거래도 터지고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이 바이킹 테라피틱스는 비만 또는 과체중 환자 176명을 대상으로 13주간 주 1회 진행한 중간 임상에서 체중이 평균 14.7% 감소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비만약을 투여받은 환자 중에서 88%가 최소 10% 체중 감량을 달성했네요. 제가 지금 79kg 정도 되거든요. 평소에는 한 77kg, 76.5, 77이었는데 최근에 너무 식욕이 좋아져 가지고요. 잘 먹다 보니까 지금도 항상 공깃밥 한 그릇 추가해서 먹다 보니까 이 78.5, 79에서 내려오지를 않은데 만약에 10%가 빠지면 그러면 당장에 그냥 71, 72대로 뚝 떨어지네. 야, 71이면 대학교 때 몸무게인데. 야, 순간적으로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안정성도 비교적 뛰어난 것으로 확인됐는데 메스꺼움, 구토, 설사, 변비 등 체중 감량 약물 치료 과정에서 의례적으로 나타내는 부작용은 대부분은 경증이거나 중간 정도의 강도였다고 하네요. 이 약을 투약받은 환자 중에서 임상을 조기에 중단한 비율은 4%에 그쳤다고 합니다. 브라이언 리안 바이킹 테라피틱스의 CEO는 투자자들에게 VK2735를 어떤 용량으로 투입을 하든 13주 차에 체중 감량이 더뎌지는 징후는 없었다고 하면서 투약 기간을 늘리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의미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미국 투자은행 맥심은 이날 이 회사 주가를 기존 50달러에서 120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을 했네요. 자, 업계에서는 노보노 디스크와 일랄릴리의 비만약 시장 복점 구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고요. 앞서 노보노 디스크는 비만약 성공으로 유럽 최대 제약사로 발돋움을 했고 일랄릴리 역시 존슨앤존슨을 제치고 세계 최대 제약사로 올라섰다고 합니다. 헬스케어 전문 투자자문사 릴링크 파트너스의 토마스 스미스 애널리스트는 VK2735 효능이 일랄릴리의 비만약 젯바운드보다 뛰어나다는 데 주목을 했고 후기 임상에서 젯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10%에 못 미쳤다는 점에 있어이고요. 스미스는 바이킹 테라피틱스의 성과는 확실히 투자자들의 기대를
넘어섰다고 하면서 젯바운드보다 나오면 이는 테라피틱스의 분명한 승리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워싱턴 포스트는 일랄릴리와 노보노디스크의 시장 지배력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고 평가를 했고요. 도이치방크도 노보노디스크와 일랄릴리의 복점 체제가 깨질 가능성이 엿보였다. 이 모노폴리, 독점이 모노폴리, 이 두 회사가 독점하고 있으면 듀오폴리 이러는데 이걸 번역을 복점 체제라고 이렇게 해놨네요. 자, 다만 바이킹 테라피틱스가 폭증하는 비만약 수요를 맞출 만큼 대량 생산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하긴 이 생산을 할 수 있어야죠. 임상 발표 직후에 덴마크 증시에서는 노보노디스크 주가가 장중 최대 5% 급락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종가는 전일보다 1.1% 올라와서 끝났네요. 결국은 1.1% 내리는 걸로 끝났다고 하고요. 일랄리는 장 초반에 2.4%까지 하락하다가 전날보다 0.9% 낮은 765달러에 장을 마쳤다고 합니다. 전 세계 비만약 시장은 2030년까지 133조 시장, 1000억 달러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골드만삭스는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유, 시간이 또 50분이 넘었는데요.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일 연휴 건강하고 행복한 연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